이제 증여세 특강입니다. 증여세 초급자예요. 아까 증여세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던 게 배우자에게 증여해 줄 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다 그랬어요? 6억까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한테 내가 집값이 올랐어. 내 딴에서 팔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와이프한테 증여해 줘서 팔면은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케이스들도 많아요. 내가 뭐 살 집이고 집값도 좀 많이 올랐고 해서 뭐 한 2,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막 하도 지역이 좋아가지고 막 15억, 17억, 20억 됐다. 근데 내가 또 어디 좀 괜찮을까 싶어서 한 1억 들여서 산 집이 벌써 한 5억 가까이 됐으면 야, 둘 다 올랐네.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네. 어차피 내가 사는 집 2억짜리 집 18억짜리는 팔면은 16억이나 차익이 생기고 거기에 세금을 뭐 폭탄 맞을 필요 없으니까 결국 뭘 팔아야 된다? 내가 5천 주고 산 빌라, 지금 5억 된 빌라를 하나 팔고 싶다. 근데 그것도 한 5억 벌었으면 그것도 세금이 한 60, 70% 나온다던데 그럼 3억 이상 세금 낼 거면 못하러 팔어? 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주죠. 5천 주고 산 게 5억 넘었는데 와이프한테 6억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그럼 와이프는 6억에 증여받고 계속 5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은 아무리 집이 많아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앞서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마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집을 또 내 거, 와이프 거로 구분을 해놓으면은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도 매우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보는 게 이제 사전에 절세인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깨달으시는 건데 왜 증여세 초급자를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것도 되게 보니까 되게 하이엔드인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부 공동명의가 되게 마치 절세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어때요? 집 살 때 우리 반반하자, 명의 반반 이렇게 얘기하잖아. 물론 사랑하니까 반반해 주는 건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절세가 된다고 하면 코딱지만큼 절세될 뿐이에요. 어떻게 진짜 절세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샀으면 내 명의로 싸게 주고 사는 거야 일단은. 그런데 그게 오르면 내가 파는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한테 증여해 주는 거지. 그리고 5년 뒤에 팔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고. 또 뭘 하나 또 투자하고 싶어. 그때는 또 우리 와이프 명의로 사. 그리고 와이프가 또 올라. 그럼 와이프 딴에서 팔지 않고 나한테 증여해 주고 팔아. 그러면 나는 또 증여세 안 내고 내가 팔면 나중에 또 양도세도. 물론 이러려면 5년이 지나서 팔아야 되고 이 정도가 되려면 부부간에 대단히 뭔가 신뢰가 높아야죠. 먹튀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진짜 절세인 건데 공동명의로 하잖아요. 처음서부터. 1억 주고 산 게 공동명의야. 그게 5억까지 올랐어. 증여해줘도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증여를 또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가 뭔지를 모르면서 공동명의를 하는 사람이 초급자라는 소리야 내 얘기는. 뭐 이거 사랑해서 공동명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상속 때 놓치신 분들은 제가 할아버지 얘기 드렸잖아요. 할아버지처럼 상속 뭡니까? 내가 뭐 죽어야지만 절세가 되느냐 그러진 않는다. 배우자가 있다면 증여를 해서 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제 중급자입니다. 중급자는요. 제가 이제 사실 배우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열려 있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사실은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막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누구한테 증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늘 자녀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주고 싶은데 그 증여세를 내야 된다며 얼마나 내는 거야? 그러면 5천만 원이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전세 보증금이라도 하나 내줘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한 3억 정도는 내가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세금이 얼마야? 그러면 그 5천을 빼시면 돼요. 그럼 2억 5천이잖아요. 남은 게. 거기에 세금이 1억까지는 10%고 5억까지는 20%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계산 어떻게 했어요? 2억 5천에다가 3억에 5천 빼고 2억 5천에다가 20% 때린 다음에 1,000만 원 빼면 된다 그랬잖아. 증여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4천만 원 나오네. 3억 보증금 마련해 주시면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세요. 나는 신고도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약간 불법이죠. 그냥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신고 안 하고. 당장은 안 들키거든요. 통장을 세무서에서 바로 까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4천만 원의 증여세가 있다 해서 안 내는 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늘 5천만 원을 빼주고 그 추가를 낸다 뭐 이런 거와 또 엔드 나와 아들은 한 몸인데 우리가 같은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를 옆으로 옮겼다고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세금을 내라는 게 너무 억울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되게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연을 쭉 다니다가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사무실에. 85인가? 그 정도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장세무사. 내가 강연을 들었더니 상속세를 무슨 뭐 상속세가 세금이 10%에서 50%까지 뭐 그런 얘기 하더만 내가 한 100억이 있어 지금. 그 내가 죽으면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야? 배우자가 계세요. 그럼. 아니 내가 우리 그 죽었지. 그러면요 사장 할아버지 기본 5억만 빼줘요. 95억의 세금을 때리는데요. 그 과세표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최고 세율은요 30억이 넘잖아요. 그게 과표가. 그럼 50%를 일단 때려. 근데 거기다 4.6억을 빼면 세금이에요. 내가 95억 원에 5.6, 50% 때리고 하는 너무 피곤하니까 100억이라고 할게. 100억에 50 때리고 50억이죠. 4.6억을 빼면은 세금은 한 6억 나오겠네. 이 얘기하면 이제 내가 죽으면 절반이 세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태까지 100억 모실 때까지 하루아침에 생긴 돈은 아니었을 텐데 그럼 아무런 준비도 안 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세금을 낸다는 걸 알려준 적이 없었어. 내가 죽으면 절반이 국가 거라는 걸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 절반이 국가 건데 내가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세금도 각종에 냈단 말이야. 국가 거에 대한 세금을. 그러면서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할아버지가 좀 더 젊었더라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더 살 수 있어. 무슨 방법이든. 할아버지 나이가 80 중반 정도 되셨으면 아마 아들, 딸이 있고 아들, 딸이 나이가 50 될 거고 그 아들, 딸에 아들, 딸이 있을 거고 손주뻘 되는 애들도 이미 성인일 거고 잘하면은 걔네들도 손주에 손주를 낳았을 가능성이 많아. 몇 명이나 있어요, 전부가. 며느리, 사위 다 해서. 내가 애들이 넷이야, 셋이야. 게다가 애들이 다,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가 해서 6이지. 그리고 각 세대별로 애들을 또 한 3씩 낳았어. 그러면 이제 한 9인데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20명 돼. 우리 애들하고, 내 피 섞인 애들하고, 내 거기 우리 사위 며느리가 한 20명 돼, 그러면. 20명 딱 좋아. 딱 좋네, 그러니. 오늘 바로 가가지고 20명한테 5억씩 나눠주라고. 5억씩, 왜? 우리나라는 양도세 같은 경우 5억을 벌었다고 치면 세율이 40%씩 먹어요. 2억씩 세금을 내. 근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30억 넘으면 절반이 세금이지만 반대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밖에 안 내는 되게 싼 구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가서 애한테 5억을 주면 5천만 원 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안 준 거란 말이에요. 5천만 원 넘으면 세금 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냥 나이스하게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5억을 좀 얼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공제하지 말고 계산해 봅시다. 5억에 20%대로 1천만 원 빼면 돼. 얼마? 9천이야. 20명한테 5억씩 주면 100억을 다 뿌렸고 각자 9천씩 내면은 세금이 얼마? 9천보다 덜 내겠지. 왜냐면 5천 빼야 되니까. 20명이니까 9, 28, 18억. 18억을 다 세금 내고 나면 사장님 손에는 돈이 한 푼도 없지. 그리고 사장님이 그렇게 하다가 10년을 살고 죽으면 사장님은 무재산으로 죽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어. 그냥 100억 안고 죽으면 46억의 세금을 내지만 이렇게 20명에게 증여해주고 나눠서 죽으면은 18억 내고 쫑이니까 절세를 얼마나 한 거예요? 거의 28억을 했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얼마 땡큐예요. 28억 세금을 아껴드렸는데. 그런데 내가 꼭 10년을 살아야 되니? 내가 85세인데? 할아버지 5년만 더 살아도 괜찮아. 왜? 우리 세법에는 징여를 하고 만약에 5년 내 죽으면 사전 징여한 건 다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이 돼. 따라서 할아버지가 오늘 100억을 뿌렸는데 만약에 3년 뒤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금 징여세로 18억 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100억이 있다고 쳐서 계산을 한 46억을 계산한 뒤에 기납부한 18억을 뺀 나머지 28억을 추징해. 그럼 5년이 지나서 5년을 더 살면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해 준 거는 가산을 안 해. 상속인은 누구밖에 없냐면 할아버지의 바로 직계 자녀, 손자녀가 아닌, 즉 3명, 15억 빼고 나머지 85억은 손자녀냐 며느리 사위한테 준 거기 때문에 가산이 안 되거든. 5년이 더 사시면 1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시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10년을 사시면 왜 리셋 안 되냐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인의 걸 가산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즉 5년 내 죽으면 꽝, 5년에서 10년 내 돌아가시면 상속인 외자의 건 가산하니까 일부 절세, 10년만 사시면 완벽한 절세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60대 후반, 70대 초반만 찾아왔었어도 내가 너무 나이스했을 텐데 85세 돼서 찾아오시고 얘기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참 공허합니다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걱정하지 마. 나 더 살 수 있어. 하고 가셨어요. 진짜야. 95세까지 사시거나 적어도 90세까지는 사셔야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증여는요. 결국 나중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하는 거지 5천만 원의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장 뭐 내가 그렇게 부자 얘기가 아니라 난 현실인데 난 뭐 한 몇 억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냥 세금 좀 절세해주는 방법이 없어? 라고 했을 때 1세대 1주택과 증여를 결합해서 그 절세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알아듣고 되는 사람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장가를 가는데 말이야. 내가 집이 하나 빌라가 있는데 그게 내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무재산으로 집도 없이 그 장가를 가면 우리 며느리가 아주 그냥 우리 애기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나 우리 아들한테 내가 우리 집 빌라 그거 나 증여해주고 싶은데 그 증여세가 얼마나 나와? 그 얼마나 되는데요? 3억 되거든. 간단하지. 뭐 5천만 원 빼면 돼요. 2억 5천이면 거기다 20% 하고 1천만 원 빼면 되니까 4천만 원 증여세요. 그러면 아휴, 내가 우리 애들한테 명의 넘겨주는 걸로만 세금을 4천만 원을 내야 되는구만. 그래도 어쩔 수 있겠어?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줘야지. 내가 그래.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주머니 지금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담부증여라는 게 있는데 원래 상속증여세는요. 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오늘 당장 가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금융권이나 어떻게 해서 빚을 땡겨. 그래서 그걸 나한테 알려줘요. 얼마나 땡길 수 있는지. 그 담보로, 그 빌라를 담보로.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와요. 그게 3억인데 한 2억 5천까지 땡겨줄 수 있대, 빚을. 내가 어디 다 알아봤더니 그러면 빚 다 땡겨. 그리고 그거 대출 받아. 그 담보로 걸어. 그러면 그 빌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억의 빌라에 2억 5천이 빚이 걸린 빌라가 되고 2억 5천이라는 돈은 어머니의 대출 통장에 딱 들어와 있어. 제가 그러죠. 어머니 그 2억 5천 현금 가지고요. 평생 그 용돈 쓰시면서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그 빌라와 빚을 떠넘겨 주세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빌라의 시가 빼기 빚 2억 5천을 빼면 3억 빼기 2억 5천이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나와. 과표가. 근데 아까 그 재산 가치가.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과표가 제로지. 그러니까 아들은 증여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엄마는 약간 어떤 사이즈냐면 엄마는 그 집을 그냥 넘긴 게 아니라 마치 2억 5천을 받고 팔고 넘긴 것처럼 빚을 떠넘겼으니까. 그래서 그 빚을 떠넘긴 걸 양도로 봐요. 그래서 2억 5천에 판 것처럼 이제 비춰줘서 원래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 세법에는 부담부증여 때는 양도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 비과세야. 신고를 안 해도 돼. 때문에 엄마는 양도세 납세문이 있지만 그러니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의 증여세를 엄마도 좋고 아들도 좋고 뭐 다 좋게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저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하느냐? 증여세가 4천이에요. 제가 하면 부담부증여 방법까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때 샤샤샥 하면서 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지. 동네에 가서. 내가 우리 아들 명의로 집을 하나 넘겨주려고 했는데 세무사가 그러는데 증여세를 4천만 원에 내야 된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언니 그 세무사가 경험이 없나 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 그냥 그거를 3억에 파는 걸로 하라고. 그 언니 1세대 1주택자잖아.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냥 3억에 파는 걸로 하면은 언니가 뭐 그거 빌라 옛날에 1억 주고 사서 지금 3억이지만 차익이 2억이나 있어도 그 세금을 신고 안 해도 되거든. 그 아들은 그냥 그거 증여로 양도로 매매로 산 건데 뭐. 그리고 진짜 법무사에 시켜가지고 어떤 짓을 하느냐? 매매 계약 썼습니다,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3억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억을 어디서 빌려요. 왜냐하면 등기를 하려면 그거 대금 입금 증명을 내놔야 되거든. 3억을 어디서 빌려. 아들은 빌린 돈을 받아갖고 엄마한테 주는 척하고 엄마는 그걸 또 받아. 그러면 또 누구한테 줘? 자기가 빌린 사람한테 갖다 줘. 그리고 아들은 그걸 산 것처럼 처리를 하지. 매매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세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시에 징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그걸 믿지 않아. 그 아들은 3억이 어디서 났을까? 엄마는 그 3억을 다시 받아서 어디다 썼을까? 이걸 조사합니다. 그럼 결국 다 까보면 알죠. 돈은 한 푼도 없었구나. 그래서 빌려가지고 아들 주고 아들은 엄마 주고 엄마는 다시 그 빚을 갚았구나. 그럼 아들은 그걸 샀어요? 아니면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게 실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양도라는 건 등기등록의 어떤 형식과 관계없이 유상이면 양도, 무상이면 징여라고 그랬잖아요. 껍질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법에서는요. 근데 이걸 모르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형식만 취하려는 거죠. 이때 이제 징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들은 3억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고 징여세 4천만 원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20%, 800만 원의 가산세와 연도의 10% 이자,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두들겨 맞고 나서야 자기가 불법을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때문에 절세는요 전문가랑 만나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비전문가의 엉뚱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다 이런 적이 있어서예요. 아무튼 지금 그 징여공제와 징여세율, 상속세율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꾸며서 한 부담부징의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 꾸며서 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도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징여세 고급자입니다. 징여세 고급자는요. 그 징여에 대비해서 상속은 평생에 사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이제 하는 경험이 이제 평생 많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자녀에게도 미리 알려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자녀들이 나 죽을 때 또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뭐 상속편이라고 치고요. 징여는요. 아까처럼 이제 배우자 6억, 자녀 5천 이런 건요. 10년마다 한 번씩 리셋돼요. 가산이 덧대지가 10년마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래서 200억 있는 할아버지도 절세가 돼요. 200억이 있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50%대로 4.6억 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96억이나 세금을 내야 돼요, 할아버지가. 그러나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걸 또 뭐 쫙 한번 뿌리고 그리고 내가 또 10년마다 쫙 한번 뿌리면은 세금을 뭐 20명한테 18억씩 해서 뭐총 36억을 내면 200억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100억을 내야 되는데 그 7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이론적이고 좀 자기적인 맛도 없지 않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징여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할아버지들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재산 주면 애들이 버려. 안 주나요? 그렇다고? 돌아가시면 무조건 주게 돼 있는데 결국 국가가 반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재산을 굴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현명하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꽤 하는 세무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녀들은 아까운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산을 신고를 하면은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의 금융계좌 내역을 다 받아서 검토해요. 그러면 정말 아껴서 산 흔적들이 보여요. 큰 돈을 써본 적이 없고요. 정말 그 통장에서 나간 돈들을 다 보면 너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남긴 재산이 엄청 많아. 절약이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잠실에 아파트 2개 남기고 돌아가셨어. 근데 평가해 보니까 40억이야. 그래서 상속세가 계산을 해 보니까 뭐 12억이야. 나이스하게 내요. 그 아들은.
왜냐면 난 공짜로 받았거든. 아깝지 않거든. 난 그거 내고 난 28억이 훨씬 더 땡큐니까. 근데 엄마는 1,000원짜리도 아껴서 쓴 사람이었던 거지. 그리고 12억을 낼 줄 몰랐겠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세법을 좀 받아들이고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약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인데요. 나는 재산이 없어. 뭐 한 3, 4억이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속은 5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5억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남길게. 그러면 상속하시면 돼. 그럼 세금 하나도 없이 애들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억까지도 상속이 유리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5억 빼고 배우자 있으면 5억 추가 더 빼주니까 10억까지도 상속세가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증여를 사전에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증여를 하면 5천 넘으면 조금이라도 내잖아. 그러니까 요 단에서는 증여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나 진짜 10억 넘고 50억 쌓이게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증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50억 원이 넘는다. 남는 재산이. 그러면 진짜 파격적인 증여와 아울러서 막 5억씩 나눠서 증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업상속 공제나 이런 게 있고 또 법인을 통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키울 때요. 많은 분들이 4명이를 키워. 내가 부자가 되지. 그러나 난 오래 못 살지. 그러다 보면 내가 죽고 나면 상속세로 다 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요. 4명이를 키우지 마세요.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에다가 우리 아이들도 주주고 자녀도 주주고 아까 우리 배우자도 주주고 나도 주주고. 그래서 회사를 키워. 그러면 회사가 클 때마다 그게 다 내 재산이에요? 아니면 나의 재산은 나의 주식가치만 내 재산이에요? 내 집은 20%만 내 재산, 나머지 80%는 우리 애들 재산, 우리 와이프 재산. 그거 내가 키워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상속세가 적지.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전체적인 인생의 어떤 판을 짜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것도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가 다 하지. 그리고 죽을 때 또 국가에 절반 내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끝으로 상속과 상속세 절세 지킴형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무사 저거 뭐 말하면 뭐 그러네. 야, 내가 죽기 전에 부동산 현금 다 찾아가지고 현금 다 만들어갖고 마늘밭에 숨겨놓으면 되지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부동산을 팝니다. 예금을 빼요.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세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산별로요. 죽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재산을 팔거나 인출하거나 이러잖아요. 그거는 마늘밭에 묻어놔도 현금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그냥 봐요. 그래서 세금을 그러니까 처분하면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그 마늘밭에 숨겨놔도요. 그 상속세는 또 따로 다 내야 돼. 그런 짓 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빚을 내 막. 빚을 빼주니까. 근데 그 빚 낸 것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죽기 전에 낸 빚도요. 다 그 현금으로 애들한테 줬다고 봐가지고 상속세 다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상한 일을 하시면 안 된다. 죽기 전에 은행에서 함부로 인출해도 안 된다. 다 꽝이다라는 얘기예요. 혼자 상상해서 세금을 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증여할 재산은 장기 계획에 따라 조속히 증여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으면 나눠줘야 되겠다. 10년 단위로 어떻게. 그다음에 하나 내가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건 보험인데요. 그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한 2억 냈는데 사망보험금으로 한 6억을 받아. 이런 걸 하면 근데 내가 보험료 2억 내고 6억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그걸 가지면 그건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6억에 또 세금 내네. 그러니까 그럼 세금 어떻게 안 내는데? 하면 우리 애들이 보험료를 내주는 거야. 내 보험료 2억을. 그럼 내가 죽어서 6억 받으면요. 우리 애는 보험금 6억을 공짜로 받았어요? 투자해서 받았어요? 지 돈으로 투자해서 받았잖아요. 상속은 공짜로 받아야지만 상속세를 내잖아요. 따라서 이제 돈을 내고 받은 건 상속세를 안 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야, 네가 보험료를 내라. 내가 죽으면 보험금 타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단다. 그러면 그 6억 받아서 다른 상속세 같은 걸 낼 수 있는 그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꼭 이런 강의라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가서 아들한테 야,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걸 옛날에는 내가 이제 보험료를 냈거든. 근데 내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거기서 또 세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가 보험료를 내면 된대. 그러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안 붙는데 그 네가 내라. 아들이 너 엄마 내가 지금 먹고 쓸 돈도 없는데 엄마 보험료를 내가 왜 내줘? 나 못 내. 그러면 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일시납 보험료를 알아봤어. 한 방에 내면은 1억 5천을 내면 끝난대. 너 돈이 없으니까 내가 1억 5천 마련해서 너한테 쓱 넣어줄게. 그럼 네가 그거 들고 가서 네가 일시납 하는 것처럼 처리해놔.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상속조사하면요 이게 다 드러나. 1억 5천을 무슨 현금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좌를 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1억 5천 만든 거 다 계좌로 다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뽀록 날 거를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야 어렵더라도 네가 그냥 내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이나 이런 거 보전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데 좀 엉터리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 까이니까. 그 다음에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있으면 챙겨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 이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고 빚이나 공과금이나 채무 같은 빚이 있으면 빼주는다는 건데요. 되게 좀 그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많은 분들이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오래 아프다 돌아가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 못 모시다가 병원비가 나오니까 자기가 그래도 효도한다는 느낌으로 자기가 결제하고 가요. 근데 그거는 상속세에서 못 빼줘. 즉 돌아가실 분의 통장에서 병원비가 결제되거나 또는 그게 빚으로 계속 남긴 다음에 상속받으면 내가 내더라도 채무로 빼주는데 사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빚을 갚아내면은 절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냉정한 얘기죠. 효도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금융재산을 남길 경우에 상속세 장단점을 이해하는데요. 금융재산, 예금 같은 걸 남기잖아요. 20%를 빼줘요. 즉 10억을 남기면 2억을 빼준다는 거예요.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있어. 한 8억짜리 전세 보증금에 살아. 그러면 아프실 때 되면요. 한 2억짜리 보증금. 어차피 병원에 사시기 때문에 2억짜리 전세 보증금으로 갈아타시고 6억을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6억이 통장에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금융재산 공제를 20%를 받거든. 1억 2천을 빼주거든 세금. 그 재산에서. 그런 식으로 금융재산이 많이 남길수록 상속세가 준다는 걸 알고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한 신고를 해야 돼요. 상속세 신고를. 잘해서 해야 돼요. 왜? 잘하면 그 세금의 3%를 공제해줘요. 근데 대부분 또 잘 못해. 가짜로 적게 신고하고 그러면요. 추징당해서 가산세도 물고요. 제때 신고했더라면 그 낸 세금의 3%를 뺄 수 있는데 결국 추징받아서 불려서 가산세만 더 낼 뿐 공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성실한 신고와 신고를 잘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같은 게 있어요. 회사를 물려받으면은 엄청나게 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불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게 어쩌 큰 아이디어니까 그거는 이제 유불리에 대한 나중에 이제 검토해 보시고 대상자가 내시면. 그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은요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5천만 원에 주고 산 땅인데 10억에 판 얘기를 잠깐 서두에 들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그걸 상속받았어. 시가 한 10억 되는데 기준시가 한 1, 2억밖에 안 되는 그 잡종지를. 근데 그때 장보은 세무사를 못 만났어. 이 얘기는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내 그것이 수용됐어요. 보상을 받았어. 10억에. 그러면 완전 땡큐예요. 그건. 왜? 상속개시로부터 6개월 내에 그것이 실현이 되면요. 그게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가 돼버려요. 10억에 평가가 된 거지. 기준시가 1억이 아니라. 그러면 10억에 평가가 되는데 배우자가 있으니까 10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상속세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이분은 그 땅을 6개월 내에 안 팔렸다면 기준시가로 취득해서 10억 원에 양도한 걸로 해서 차익이 9억 원 생기는 것처럼 취급되지만 6개월 내에 팔리면 6개월 내에 실현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10억에 주고 상속받아서 10억에 판 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은 돌아가시고 6개월 내에 팔리면 양도세가 없다라는 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평가된 상속재산의 크기가 같으니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그다음에 이제 증여와 증여세 절세 직계명인데요. 부동산 증여, 현금 증여보다 증여세가 유리하다. 이런 엉터리 얘기가 여태까지 많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있잖아요. 시세도 있지만 기준시가가 싸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의 땅들이 많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해. 야, 우리 지방에 우리 저기 문중 땅들이 좀 있고, 야, 나 개인 땅도 좀 있어. 근데 시세는 한 3억대. 근데 5천만 원까지 지금 기준시가가 돼 있거든.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세금 없이. 왜? 너한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5천에 아들한테 증여를 해줘. 기준시가로. 그게 나이스하대. 증여세는 안 내니까. 뭐가 나이스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그 시골 땅 갖고 있는 게. 시골 땅이 3억 원에 팔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내 돈이지. 그게 진짜로 그게. 내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서 아들이 팔았어. 3억 원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5천만 원을 주고 산 땅이 3억 원에 팔려가지고 2억 5천에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 40%. 1억 가까이 나와. 이게 뭐가 나이스해요. 아까처럼 차라리 어때요? 시가로 평가를 하는 거야. 부동산을. 3억 원에 그러면 증여받으면 2억 5천 빼니까 2억 5천에 증여세를 내면 4천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억 원에 증여받아서 3억 원에 나중에 양도되면 양도세가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지. 양도세가 커요? 지금 증여세가 커요? 증여세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원래 먼저 많이 내고 양도세를 절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런 이상한 얘기가 돌아가지고 부동산 증여를 기준시가라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이런 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자녀한테 뭐 보증금이라도 좀 아들 결혼 장가 가는데 쏴주고 싶다 2, 3억. 근데 증여세를 낸다니까 그냥 쓱 통장으로 넣어주고 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저기 세무서에서는 그걸 깔 수 없어요 계좌를. 왜냐면 금융실명법 때문에 계좌는 함부로 못 갑니다. 그럼 언제 까이냐? 죽으면 까여요. 사람이 죽으면 상속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통장을 깔 수 있습니다. 그때 10년 내 자녀에게 거래한 거래 사실이 나타나면 다 세금 추징합니다. 때문에 현금 증여하고 무신고하면 10년 내 돌아가시면 적출되는 거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녀에게 가짜 유상양도화 하지 마시라고 아까 부담부 증여의 사례도 얘기했었고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가치가 작은 거,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주시고요. 와이프한테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된다? 싸게 주고 사서 비싸게 오른 거를 증여해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써라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아까 뭐 이렇게 쭉 내용 보시고 6, 8번에 부담부 증여 때 절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9번에 상속후 유리분 다툼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마지막 반드시 사전에 전문 세무사 상담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세무사 영업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도 상속 증여 양도가 저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이걸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 앤드 세무사만이 잘못 신고했을 때 잘못 신고한 가산세를 저희한테 물어달라 하면 물어드릴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가 여러분들한테 뭐 누구든 여러분들한테 무슨 막 얘기했어 상담을 그 사람 말 때문에 잘못돼갖고 가산세가 이래서 1억이 나왔어.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배상 의무가 없거든. 근데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산세가 1억이 나왔어. 세무사한테 가서 당당하게 너 때문에 가산세가 나왔어. 1억 내놔. 라고 하면 세무사는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배상 책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이제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6개월 내 신고 납부하니까 이때가 되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근데 증여세는 증여하고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지만 그땐 늦어. 증여 전에 이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양도도 팔고 나서 2달 내 신고하는 거지만 이건 늦어. 팔기 전에 어떻게 팔 건지를 검토해서 해야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양도 상속 증여를 다루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세법에 조그마한 이해가 생겼어요. 아,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세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스터디도 좋고요. 또 세법은 모를 수 있지만 세법을 얘기할 수 있는 이웃 세무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세무사님들한테도 강연을 많이 해요. 그 상담료도 거의 좀 무료로 해주시고 또 싸게 받으시고 해서 늘 납세자와 이웃처럼 지내시라고. 그래서 납세자의 주치의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납세자들 도와주시다 보면 자연히 거래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더 좋아지실 거라고. 좋은 봉사를 하시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늘 세금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시고
될 수 있으면 좀 이웃 같은 뭐 세무사라든가 친구처럼 지내시면서 늘 이제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도 상담해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억울한 세금 내리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 강의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 이제 비대면인데 저는 그 조속히 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좀 뵙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